그동안 몇 차례 토론으로 다 여기 계신 네 분의 후보들 예열은 하셨을 테니까요. 저희 채널A는 곧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후보당 적어도 2명에게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후보당 제한 시간은 7분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잠시만요. 제가 네 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 개입은 물론 최소화할 겁니다. 다만 최근 토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과열이 된 건 또 사실이니까요. 제가 시간은 철저하게 끊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원희룡 후보부터입니다. 7분입니다. 예,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40대 법무부 장관,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연이어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통령과의 관계로 여기까지 왔죠. 저는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마치 항아리에서 곶감만 빼먹는 모습 같아서 여러 가지 감회가 들게 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 합니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특검이고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직접 특검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3자가 하는 특검안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안대로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특검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민심을 감안해서 그 정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저희가 이 보훈과 안보의 이슈에서 소극적이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을 드린 것이고 원희룡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오히려 제가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이 그 제3자 안을 받아들이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출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받으면 특검 받아야 합니까? 원 후보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숨길 것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숨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공정한 특검이기만 하면요. 저는 민주당 아니건 제3자 아니건 특검은 그게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 특검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미 그 내용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사법적으로 처벌을 앞둔, 수감을 앞둔 사람의 개인적인 한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특검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시 추가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거 수사를 해도 뭐 나올 게 문제될 게 없죠? 말씀하십시오. 네. 네. 아까 그 최상병 특검 대통령께서 수사를 받더라도 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을 감안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원희룡 후보께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올라타고 계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의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다 하셨죠? 네. 최상병 특검은 아직 혐의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흐름에 일단 내맡기고 막상 본인이 관련된 한동훈 특검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수사가 끝나서 혐의가 없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게 항아리에서 꽃감을 빼먹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나경원 후보께 묻습니다. 최상병 특검 받아야 합니까? 받을 수 없죠. 이유는요? 우리 당의 당론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특검이다. 우리는 공수처 수사 후에 공수처 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저는 예. 한동훈 후보의 지금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네. 지금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요. 시간이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때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윤상현 후보님, 네,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진했을 경우에 특검을 자청을 하겠다는 그런 당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계략을 깔고 하는 특검은 단호히 반대하고 비록 108석이지만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 법안도 결국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동훈 후보님, 이렇게 저희 새 후보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당론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새로운 대안을 제기해서 판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 보훈과 안보의 이슈에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특검을 반대하는 쪽. 그런데 제가 이 대안을 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무지막지한 특검과 제가 얘기하는 공정한 특검, 이 두 찬반의 구도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이것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의 효용을 이미 발휘하고 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이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지금 제안을 한 것 자체로 판이 바뀌었다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우리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 이 특검 버튼을 누른 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전면적인 당정 충돌과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입장을 바꿔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답할 시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아빠 이후에 주도권 토론 이어지니까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윤상현 후보가 쥐게 됩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입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님, 제가 이제 우파 시민분들의 염려가 있어서 검증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는 인간 트루킹 무의혹이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당의 전 최고위원께서 예. 본인이 직접 거기에 가담이 됐노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동훈 후보는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은 당 대표로서 임무 수행에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아서 검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도 댓글이 올라올 텐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민의 자발적인 댓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지지하는 댓글이 많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으니까 저거는 제가 시킨 걸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확실한 확실한 증거를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 있는 당 대표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그런 거고요. 어떤 그래서 증거를 갖고 계신지 말씀 아니 주십시오. 그 양문석 의원이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이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은 특검법을 안 받겠다. 오히려
특검을 오히려 떳떳하면 한번 받아서 되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그럼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증폭시킬 것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당론하고 대통령의 뜻이 다르다면 오히려 그걸 대치기를 통해서 특검법을 한번 수용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식과 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문제 오케이,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분이 뭘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불법이 있다면 본인이 자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론조성팀 말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님 측근 중에 몇 분이 지난 비례대표 공천 선정에 관여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오케이.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한동훈 후보의 어떤 측근들이 관여를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한테 어떤 이 여론 조성을 해달라 그런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한테 이준석하고 한번 쌓아달라 이런 개인적 부탁한 적도 없어요. 제가 윤 후보님께서께도 제가 총선 때 부탁드렸고 여긴 후보님께 네. 부탁드렸는데요. 당시 저 혼자 야당과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스피커로서 우리 당에 논객이 될 만한 분들한테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신 싸워달라. 어떤 이슈에서도 논리를 제공해달라. 논리를 설파해달라. 그걸 들어주신 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제가 장해찬 당시 지금은 탈당한 분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셨죠. 출마하는 정치인이셨고요. 그렇다면 그분도 논객으로서 자주 나가는 분이니까 이런 식의 저희 당과 우리 당의 전략에 대해서 공격하는 외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말했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뭔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여론조성팀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후보님의 여러 측근들이 공천 관여한 적 없다. 공천은 그래서 예를 시스템에 들어서 따라 이루어졌다 말씀드립니다. 이 장해찬 이 전 최고는 오히려 나를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하면은 고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거짓말 하신 것도 고소 고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선거고요. 당내 선거에서 고소 고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장해찬 전 최고 지금 탈당한 상태입니다만 지난번 공천 때 보면은 이제 과거 발언을 소환을 해서 장해찬, 도태우 두 사람에 대해서 공천 탈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아픈 결정이긴 하지만 저로서 지금도 적절하다고 충분히 생각하십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함께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도태우, 장해찬 같이 정말 우파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복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 이 원희룡 후보님하고 나경원 의원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복당 시켜야 된다고 우리 봅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저는 이 복당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우리 한동훈 후보님은 저는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에 명확한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대로 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복당을 찬성하고 일단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셨는데 우리 보수 우파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선관위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합니다.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한번 직접적으로 다뤄볼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사례에 대해서 어떤 청문회를 한다든지 국정조사 얼마나 야당은 껐어가면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청문회 한 적도 없고 국정조사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실 관리 의혹이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어떤 진상규명을 위한 특기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파 시민분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우리 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이세요? 잊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수개표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도입했죠. 제가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 차원에서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전을 이룬 것이고요. 그리고 100일 동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100일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선관위를 국정조사를 한다고요? 가능합니까?
혹시 제가 6개월이나 1년을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다고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예.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에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야당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껐다가면 청문회 국정조사합니까? 우리가 너무 못 싸워서 이런 예, 얘기. 시간 끝났습니다. 윤상현 후보께서는 예. 주로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하셨다가 여기도- CGD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예. 가급적 다른 분께도 30 정도의 답변 질문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권고였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한동훈 후보입니다. 저는 정책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대가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당의 정치인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이 실무상의 입증 책임을 검사가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전환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의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법무장관 당시에 여가부 자료에서 포함되어 있던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방안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스토킹 반의다불벌죄 처벌이라든가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를 위한 법도 많이 추진한 바 있는데요. 나 후보님께서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 체계를 손질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건설적인 찬반 논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그 법을 발의하신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20대 남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주제이죠. 사실은 이제 비동의 간음죄를 제가 발의할 때는 그 당시 사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희정 사건. 예. 그래서 그때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위력에 의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비동의 간음죄를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당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동의 간음죄가 여러 가지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당한 그런 우려가 있고 말씀하신 제시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그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질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총선 이전에도 한번 의견을 밝혔는데요. 조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이유로 발의를 했었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희룡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역시 정책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었을 때 갑자기 물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표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현재 이 원희룡 후보님께서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 법으로 현재 투표권을 가지게 된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제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당시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분이 발의하신 그 법에 반드시 상호주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장관 때부터 강력하게 견지해 왔습니다. 당시 어떤 경위로 이런 법률을 직접 발의하셨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거라면 어떤 경위로 마음이 바뀌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주도해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나 나경원 의원님 보시지만은 우리 일부 의원들이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당끼리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은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마치 제가 주도해서 발의했던 것처럼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법은 아마 우리 제1교포를 주로
의식해서 만든 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후에 우리 중국 인들의 이 지방자치 이 참여에 대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특히 중국과는 상호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바뀐 게 아니라 당시에는 공동 발의에 들어갔고 그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법은 문제가 있으면은 변화 발전하는 제가 것이죠. 지도권이니까. 다만 그 법이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좀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품앗이고 이름만 넣어줬다? 그럼 그 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넣어줬으면 그게 곧 발의한 것 아닌가요? 그 차이가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아직 국회의원 생활을 안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입법이 발의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같은 당에서의 동료들의 서로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신데요. 그렇게까지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이거 어차피 의회주의의 본질에 관한 것이니까요. 품앗이로 이름 빌려주는 게 책임질 일이 아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법이라도 품앗이로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데요. 실제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나 우리 윤상현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 그리고 최초의 법안은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법안들이 아닙니다. 우선 발의를 해서 상임위, 소위, 그리고 전체 본회의, 그다음 여러 또 다른 법안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병합심의해서 결국 이게 집단적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제가 윤상현 의원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의 중국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양안 관계 문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랑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후보님의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17초 남는데 이 양안 관계는 미중 관계 테두리에서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방문하고 79년도에 외교 정상을 했고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양안 관계 평화, 안정, 또 일방적 힘의 변경의 반대 이런 거가 원칙이 우리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는 나경원 후보입니다. 제가 이제 뭐 정책 질의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이 뭐 당 대표다 이런 자리는 다 지도자의 자리인데요. 말씀하시는 법안들, 뭐 비동의 간음죄, 외국인 투표권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외국인 투표권은 지난번에 그 당시에 이제 제1동포들이 투표권을 못 가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주면 일본도 투표권을 주겠지 하는 그런 아마 상호주의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발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발의는 안 했지만 이제 찬성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런 법안들은 보면 이제 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지도자라면 큰 그림의 좀 법안들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법안들 나오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나오시는 거 보면 뭐 금투세 폐지, 종부세 뭐 이런 얘기들 또는 뭐 늘 나오는 이야기들, 단통법 폐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크게 하나 던진 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그냥 예스, 노, 찬성, 반대 10초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외국인 지도자 차등 적용에 대해서 ILO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법 형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우리는 ILO 가입국이고 차별금지 협약까지 비준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제가 여쭙고 제가 싶네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가사 우리 보육도우미 또는 간병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가사 보육도우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인 간의 계약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을 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위소득자의 50%가 30대 중위소득의 50%가 일종의 가사 보육 그 도우미에게 지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런 큰 아젠다들을 좀 던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질의는 저는 그래도 능력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은 수사하고 남들 검증하시다가 요새 아마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많이 수사받고 이제 검증받고 하시다 보니까 괴로우실 텐데 참 저는 늘 한동훈 후보 굉장히 우리 당의 아까운 자산,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이번 당대표 출마를.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말 우리 당에서 역사상 보여지지 않는 물리적 충돌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마하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파탄 나신 부분에 있어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실 연판장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그때 출마하고 싶었지만 제가 출마하면 또 끊임없는 분열이 될 것 같아서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접었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분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고 또 하나는 조금 준비가 덜 되시지 않았을까. 훌륭한 자산이지만 아직 당대표로서는 좀 준비가 덜 되시지 않았나. 법무부 장관 본인께서 자꾸 열심히 싸우셨다는데 정말 열심히 싸우셨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때 하셨어야 된 이재명 사건 수사가 좀 조속히 마무리되고 제대로 구속 수사가 되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또 서해 뭐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국기문란 사건 같은 게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정말 성과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 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00일이 짧다고 하지만 준비가 된 분은 저는 100일도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당 저당 가서 비대위원장 하셨는데 100일 안 되는 기간에도 성과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하시는 게 또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이 대권 이야기를 늘 하시는 분인데 뭐 대권 지지율도 좋고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원 단계에 따르면 이번 당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거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내년 9월에 만약 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 보수 정치에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 각광받는다. 그럼 누구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시지 말고 내년 9월에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당대표를 하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권을 생각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 9월에는 괜찮았는데 내년 12월에는 그만둔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9월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10월에는 갑자기 그럼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당원 단계로 고치십니까?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위해서 당원 당규를 쉽게 고치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9월 지나서는 만약에 그만두시지 않으면 계속 대권은 접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해석을 미리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9월 지나면은 대선은 못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꿈이 있다면 내년 9월에 그만두셔야 되거든요.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선에 나갈 당대표는 9월 이전에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아니
본인 얘기를 물어봤는데 제가 당대표가 자. 되는 걸 너무 기정사실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원희룡 후보는 어떠십니까? 원희룡 후보도 늘 대권을 말씀하시는데 내년 9월에 그만두실 겁니까? 안 그만두실 겁니까? 당대표가 되게 되면요. 네. 저는 우선 특검과 탄핵을 막고 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성과 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조금씩 못다한 발언들이 있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처음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주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